네, 오늘 SML은 조금 제도권에 계신 분이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이고요. 네, CMK 투자자문은 인도 대표 자산운용사인 DSP SM 매니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에서 인도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DSP의 프리 IPO 그리고 인도의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모펀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는 IPO 그리고 투자 책임자로 일을 했었는데 네네네. 제 마지막 근무처가 인도였습니다. 음, 그래서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투자 책임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음, 근무하면서 만났었던 인도 투자자들 그리고 인도 현지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인도 투자 기회에 대해서 잘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또 뭐 관관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투자 인도 안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봐. 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오늘도 룰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60% 룰 저희가 한번 지켜서 네. 여러분이 듣기 싫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방송 중단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좀 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일단 인도 투자를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도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한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한 3조 달러 정도의 GDP가 성장하는데 과거에 한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같은 규모의 GDP가 성장을 하는데 7년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의 경제 구조가 중국의 과거 2000년대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머징 국가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는 저도 이제 사실 저희 3프로에서도 그 강성현 교수님 네, 인도 맞습니다. 얘기를 네. 많이 좀 해주셔서 근데 너무 뭐랄까요 좀 리스키하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이게 너무 그냥 뭐하다 갑자기 그냥 그 지역에 무슨 이제 거기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좀 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갑자기 뭐 지역에 누가 주정부에서 좀 갑자기 마음 확 바꿔버리면 회사 운영이라는 게 막 너무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정프로님의 인도에 대한 선입견이잖아요.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인도를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인도를 2019년도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인도에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가졌던 선입견이 확 깨졌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빈민 뭐 그냥 이제 길거리에 이제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상점들이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다 이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핀테크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도에? 2019년도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놀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지난 6, 7년 동안 6억 명 가량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 인도에서 성장을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는 인도에 이 공급망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가지고 제조업이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수출과 소비와 소득의 성장 그리고 다시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인도의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왔다라는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미팅이 다 차버리는 예,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글로벌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정말 인도가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은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은 이제는 공급망 투자, 제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도에 대한 데이터를 그 인도의 이 자산운용사 파트너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더 놀랬던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네. 이번에 이제 필리핀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 네네. 한 15km, 20km 가는데 한 40-50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뭐 차도 좀 막혔지만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국공항에 내려갖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한 40몇 킬로에 정말 한 30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 이게 나중에 이제 느꼈는데 야, 공장 뭘 졌는데 도로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 막 흙탕물이고 뭐 이러면 이제 결국 걔가 또 저 어디 그렇죠. 항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면 이런 물류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인도도 뭐 안 가봐서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네.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항만에서 이제 주요 도시들로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철도, 네. 그리고 도로망이 중요한데 인도는 지금 특히 지금 수출 국가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만의 캐파가 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2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철도나 도로도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기업이 하죠. 국가가 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 인도의 이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정부가 돈이 있냐? 없죠. 정부가 돈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정부가 과연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데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네. 2020년도까지는 민간 투자를 넘어왔었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민간 투자가 많이 있지 않았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정부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율이 매년 27%씩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가 매년 초에 유니언 버젯이라고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르면은 올해 인도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37%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18년도를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그냥 뛰어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인도의 재정 적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인도 회계년도가 이제 2021년도면 우리나라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를 피크를 찍고 코로나 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해서 투자 비중이 2021년도에 31%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인도의 2000년대 모습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인도의 정부조차 2027년도가 되어야지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엄청난 고정자산 투자, 제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도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올해는 34%까지 그러니까 현재 인도의 인당 GDP와 비슷했던 중국의 시기가 2007년도였는데요. 중국의 2007년대 모습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항만 같은 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부 발주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돈이 없어갖고 그 무슨 기업이죠? 그 항만 아다니도 만들고요. 그룹. 예, 네. 얼마 전에 그 크게 문제가 됐던. 네. 네. 그 아다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2022년도 현지 투자자들도 많이 우려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장돼 있던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은 300조가 됐었는데, 네. 근데 실제 이제 이익이 5천억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버밸류돼 있었던 회사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요 인도의 뭐 최대 기업은 다들 많이 아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지 않습니까? 릴라이언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뭐 300조가 넘었다가 지금 현재 200조 후반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매출 뭐 이 매출만 보면은 현재 뭐 제가 지금 기억이 똑바른지 모르겠지만 150조 정도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에비타 마진이 한 10% 정도 되고요. 10% 중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도에도 이 재정 이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고 이익 증가율도 아주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는 인도의 이익 성장성이 올해나 내년도에도 아주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 컨센서스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 높을 거라고는 생각은 저도 되긴 해요.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이제 연령대도 좀 낮은 편이고 굉장히 그 의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성장률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제 투자를 이제 마음 먹은 사람들이라면 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인도는 제가 우리나라 증권사나 이런데 어디 봐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네. 있나요? 네, 뭐 인도에 현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ETF 투자가 있고요. 국내 상장된 ETF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 뭐 많이들 아시는 인다라든지 네. 플린이라든지 스민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 예탁 증서라고 그러죠. DR로 미국이나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의 DR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주식과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인도 대표 기업들을 주식 거래하시듯이 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라든지 HDFC 그리고 ICICI 뱅크 같은 기업들은 다 DR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뉴스는 지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올해 아마 인도에 직접 인도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즉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론칭한다라는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아무래도 초이스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IRP에 인도 펀드를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인도 IRP? 네, 이 퇴직연금. 예, 네. 그거에서 인도 펀드를 선택하실 수가 그렇게 있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펀드 아니면 ETF, 그렇죠. 펀드 아니면 ETF 아니면 외국에 상장된 DR.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도에 뭐 회사들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장돼 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5,000개 이상 되고요. 아니 그 이제 미국 증시나 뭐 이런데 네. 그 대표 기업들이 열 몇 개 정도. 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도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영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국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를 직접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인도냐? 왜 지금 인도가 다시는 오지 않을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2020년도부터 네.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쭉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이러한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말씀드렸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섰고요. 모디 총리가 첫 집권했었던 2014년도 10% 수준에서 현재는 65% 수준, 그러니까 중국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투자, 제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2018년도만 해도 인도 현지 공장의 생산량이 50만 대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 생산량이 1,200만 대가 되고요. 2025년도가 되면은 글로벌 아이폰 생산량의 25%가 인도에서 만들어지고요. 2027년도가 되면은 50%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글로벌 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그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그 뭐죠 이름이? 네, 샤오미라든지 아니 샤오미 말고 왜 아이폰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네, 윈스트론 팍스콘이 있죠. 아, 폭스콘. ODM 업체. 네네. 네, 폭스콘이 인도에 공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ODM 업체들의 캐파를 네네.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인도를 수출 전진 기지로 만드는 거고요. 바로 이제 차이나 원 플러스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에 국가 한 기지로 가져가는 거고, 한번 이제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심각했던 시기에도 이 당시 이제 전체 글로벌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40%나 줄어들었었는데 네. 인도의 FDI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빨간색이 인도 니프티 50 지수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S&P 500, 그리고 한국 코스피, 그리고 상하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도가 물론 이제 1월 말까지 기준이고 이후에는 미국이 조금 더 쫓아오긴 했는데 몇 년, 10년 동안 그렇죠. 10년 동안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모두 인도의 지수가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게 어디예요? 노란 게 한국입니다. 아, 노란 게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지수. 아, 네. 상하이고 그레이가 이제 한국이죠. 1월 말 기준이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올라갈 수 있지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왜 인도에 투자를 글로벌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미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 인도를 주요 투자처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가 지수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GDP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2010년도에는 여기 차트는 안 나와 있는데 한 4% 정도 됐었습니다. 네. 이게 꾸준히 떨어져서 1%까지 떨어졌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한 1%대 수준에서 2.4%, 2021년도에는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인도 투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 안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그 시간이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인도의 변화 그 짧게만 좀 설명해 줘도 네네. 어떤 변화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인도의 데이터 가격이 네.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데이터 가격이란 그러니까 게 뭐예요? 인터넷 가격,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하실 때 사실 그게 우리 데이터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비용, 한 달에 스마트폰 얼마 비용, 내냐? 네네. 한 15,000원? 인도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 가장 싼 지역이고요. 네. 1기가당 데이터 가격이 1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아, 기가당 100원. 네. 우리나라가 추가로 1기가를 산다고 그러면 10,000원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랑 데이터 가격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인도랑 이 인당 GDP 차이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은 사실 인도 현지 물가를 감안해도 엄청 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비력이 그만큼 적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도의 이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인도는 이제 은행을 이용했던 인구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소비를 하지 못했고 네. 실제 투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소득도 이제 높아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도가 지금 이런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깔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핀테크들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결제,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가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인도가 본격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했었던 2014년도부터 네. 2021년도까지 보시면요. 소매 결제 금액이 연평균 18%씩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2021년도에는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어느 사실- 나라나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발전 초기에는 사실 양성화되지 않은 저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음성 자금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뭐 신분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신용 등급도 없어서 금융기관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인도에서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거를 누가 해결해주고 있냐? 바로 핀테크가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실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 1억 4천만 명밖에 되질 않았었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디지털 결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UPI 기준으로 디지털 결제 건수가 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도의 디지털 결제 건수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 은행 계좌가 없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핀테크들이 계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인도의 소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규모 있는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 중국을 보시면 2000년대 이 시기에 이 중국의 내구재 이런 소비재의 이 소비가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인도가 지금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고 신용 등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규모 있는 소비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을 보면은 이 당시 아무래도 이제 내구재나 이 뭐 전기전자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보급률이 100%가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두 자릿수로 소득이 성장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인도가 지금 중국의 이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중국 초입 구간이 이게 맞나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아마 뭐 7, 80년대만 해도 중국보다 인도가 더 잘 살았다가 인도가 그 뒤로 발전이 영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중국은 그 10몇억 되는 인구를 그래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공산주의 혹은 뭐 아주 그 계획 경제 통제된 사회 이걸로 이제 사실 그 많은 인구를 끌고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가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기가 매우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종교라는 문제가 여전히 좀 심각하게 좀 남아 있어 갖고 네. 어떤 뭐 사회 이동이라든지 계층 이동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제약된 상황이라 네. 과연 인도가 중국처럼 그렇게 발전할 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문제는 종교보다는 좀 정치적인 문제에서 찾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과거를 보면 우리가 인도 하면은 좀 사회주의 국가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1999년도 한 번 그리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 차례만 빼고 거의 인도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좀 표방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콩그레스 파티 콩그레스 정권이 쭉 이제 잡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주의자 조금 보수적인 주의자인 DJP가 2014년도에 들어오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모디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민등록증 인도에서는 아다르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시작했고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일어나고 소득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의 변화는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공산주의가 물론 이제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인도도 지금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주의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 투자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섹터를 제일 좋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인도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섹터는요. 네. 첫 번째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네, 인프라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구재, 임의 소비재. 이것이 바로 자동차, 전기전자, 가전제품. 네. 이게 보급률이 아직까지 100%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인들의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소비가 20%씩 뭐 10%에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뭐 조금 이제 의아하실 건데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금융? 네, 인도의 금융 섹터의 데이터를 보고 제가 사실 조금 아주 좀 놀랐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금융주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의 은행들, 그러니까 민간은행과 빨간색이 민간은행이고 검은색이 정부 소유 은행이고요. 이 회색이 인도 이 평균인데 이 부도율입니다. 대출했을 때 부도율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도율이 5에서 6% 수준이었다가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었었던 2022년 4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부도율은 올라가는데 인도 은행의 부도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빠졌습니다. 2% 중반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을 보면은 이게 다 네. 금융산업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2016년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도의 이 핀테크들이 살아나면서 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부도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 초부터 부도율이 인도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의 경제가 건전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글로벌 이 금리 타이트닝 시기에도 네. 부도율이 이렇게 절반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충당금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익단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인도의 주요 은행들의 여신과 수신의 증가율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20%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주요 경제 국가들 전 세계 GDP 랭킹 4위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올해에도 지금 여신의 증가율을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인도가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막 실행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은행 대출이거든요. 인도의 GDP 대비해서 대출 규모가 선진국들이 거의 한 10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대출 규모가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이 이유가 인도에서는 은행 거래를 했던 인구수가 2014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질 계좌 않았었기 자체가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1억 명 수준에서 현재 실제 계좌를 쓰고 있는 인구수는 8억 명이 넘습니다. 이게 불과 7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GDP 론투 GDP가 한 100 정도 됐을 때 좀 이상적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인도는 성장 중이다. 여신과 수신, 그리고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또 한 가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차트가 참 재밌습니다. 인도의 민간 고정자산 투자와 정부 고정자산 투자의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7%씩 성장을 했고 올해도 37%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규모가 실제 2020년 4분기부터 이렇게 정부 고정자산 투자를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선행을 합니다. 인도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고요. 물론 과거에 살짝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를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제 넘어섰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높아졌던 적은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인도의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네. 주가에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인프라, 내부재, 금융 이쪽으로 이제 섹터로 보자면 네.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산업에 각각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네, 현재에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음, 네.
우리 CMK 투자자문에서 뭐 낸 거 있어요? 혹시 ETF 이런 거? 없죠? 네, 아직은 없는데요. 네. 이제 지금 아니, 현재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인도의 파트너사 네. 여러분 이분은 ETF를 팔러 온 분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책을 좀 광고하고 싶은 분입니다. 책은 쓰셨다면서요? 네, 책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 투자에 대한 책 10억이 열린다라는 네. 책을 썼고요. 제가 인도에서 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했던 경험과 그리고 현재 인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DSP 에셋 매니저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함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10억이 열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투자는 사실 저는 아직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인도는 물론 이제 그만큼 더 가능성은 뭐 열려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인도란 나라를 과연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아직 있어갖고 네. 전 생각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점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드리면 뭘요? 지난 10년 동안 뭘 또 계속해 그만해.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인도 시장의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네. 상관관계가 0.33밖에 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 떨어지면 인도도 이제 같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상관계수가 낮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신다면 인도도 그 중에 가져가는 것이 현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국가의 지수도 좀 가져가는 것이 네네네. 어떨까라고 예를 제가 들어 제안을 이제, 한번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도 사고 약간 비중 적게는 바이오도 좀 사고 뭐 이렇게 만약 하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글로벌로 볼 때도 미국도 사고 뭐 중국도 사고 할 수 있지만 인도도 굉장히 성장성이 좀 높을 걸로 예상은 좀 되니까 좀 적은 비중이라도 좀 갖고 가신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인도. 인도. 혹시 그 강소영 교수님 컨텐츠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네. 남아시아 인사이드라고 네. 예, 그 인도 그리고 뭐 스리랑카 하여튼 요 뭐 파키스탄 요쪽 이야기들 아주 재밌게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네. 한번 보시면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인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인도 카레 맛있습니까? 인도 카레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맛있게 많이 드시겠어요? 특히 이제 인도의 네. 남부 지역을 가면은 인도 남부 쪽. 거기 신기한 게 타밀 지역 가면은 거기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많다면서요. 참. 엄마, 엄마, 그리고 뭐 할아버지인가? 뭐 하여튼 네, 그 아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거기 도사라는 것을 한번 꼭 드셔보세요. 거기 도사? 네, 도사인데 그 렌틸콩하고 그 주식이 결국에는 쌀입니다. 쌀이랑 렌틸콩이랑 예.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섞어서 좀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카레에 찍어 먹으면은 뭐 아주 뭐 누룽지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도사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도사예요? 네. 도사 한번 쳐보시면은. 따밀 지역에. 네. 지금 뭐 계셨던 데는 어디예요? 10년 동안 계셨던 데는? 저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도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인도에는 핀테크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걸쳐서 출장을 자주 갔었다고요. 네. 네. 거기 이제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나 인도에 또 사신 줄 알았네.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또 인도 현지 운용사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요. 오뚜기 카레를 인도 분들이 드시면 맛있다고 합니까? 저도 한 번도 하여튼 뭐 사신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인도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 만약에 이제 그게 걱정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운용사에 이제 앞으로 인도 파트너사와 함께 이제 자문을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도의 매출 성장과 이 감사한테 매년 회계 감사한테 매년 지불하는 그 금액 성장을 함께 한 비교를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회계 감사한테 매년 갑자기 매출은 마이너스 10%인데 뭐
회계감사가 뭐 100% 성장을 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선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그런 점을 좀 알리고 싶어서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투자 사실 뭐 인도 투자 얘기는 저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네. 오늘 좀 신기해서 모셔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래 다행히 60%는 위로 계속 유지가 좀 됐습니다. 자, 오늘 10억이 열린다의 책도 쓰신 우리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 아주 흥미로웠고요.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ML은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저희는 또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